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테르 디렉터 공명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교육 과정이 끝나고 여러분들과 회고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2월에 한 달 동안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은 그런 감동 같은 걸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좀 힘든 행사일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힘든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었는데 매 수업마다 만들어주시는 그런 인사이트들, 그런 글들을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좀 많은 자산이 되었고 또 저의 자산이 되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 문화 정책의 복제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저는 유네스코랑 SDGs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 기획을 할 때, 예술 기획을 할 때 어떤 성분으로, 어떤 규칙으로 예술이 만들어지고 문화 기획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이 유네스코가 발표를 하는 거고, 유네스코가 발표하는 지속 가능한 계획을 따라 가지고 국가별 정책을 수립을 해요. 그리하여 이제 국가 산하 뮤지엄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따라 가지고 이제 뮤지엄을 운영을 하다 보니 담론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담론을 먼저 알 수 있을까를 물어봤을 때는 유네스코를 먼저 알아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어떤 이제 담론을 기획을 하고 있고, 그리하여서 SDGs 다음에 담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팔로우 해 나가면은 우리는 이제 조금 더 한 발 빠르게 국가의 정책에 앞서서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리서치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말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이크가 되고 있는 거죠, 맞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 건데요. 복제되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이제 규칙을 따라서 기획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기획들이, 정책들이 이제 복제되고 답습이 되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살펴봅시다. 정책 수렴 유사성의 원인에 대해서. 마이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리하여 문화 정책 수렴을 이제 왜 유사하게 되는가, 그리고 유엔과 유네스코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었는가, 그리고 SDGs의 규칙을 문화 기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적용되는 문화 기획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제 3번이 제일 이제 문화 기획자나 작가들한테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인 거죠. 국제 표준적으로 아젠다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정책들이 다 비슷하죠. 다른 나라,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상관없이 계속 반복되는 핵심 키워드들이 있고,
그 키워드들은 왜 계속 이제 구조 안에서 뭐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가. 이거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판타지 막 영화처럼 다른 나라는 아예 다른 말을 하면서 아예 다른 문화를 가지는 그런 것도 더 재밌는 그런 세계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세계는 되게 하나의 그런 가치관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리하여 시스템은 사실 국가 위에 존재하고 있어요. 유엔과 유네스코가 글로벌 틀을 제시를 하고 국가 정책이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그 정책을 수렴을 하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당연히 이제 보조금이나 세금 같은 것들은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획자들은 그 국가가 시키는, 그리고 뮤지엄이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밖에 그 기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한국만 보더라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예술경영지원센터나 뭐 이제 서울문화재단이나 결국에는 이제 비전하고 있는 것들이 모호하게 닮아 있는 것들도 이제 국가 정책 위에 이제 국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의 인사이트입니다. 그리하여서 왜 국제 기준을 만들게 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을 들어갑니다. 유네스코가 언제 설립이 된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어떻게 알았죠? 맞아요. 적혀있네. 1945년. 맞아요. 유네스코가 국제예술과학교육기구인데, 이게 1945년에 제정이 됩니다. 이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게 갖고 싶다고 이제 뭐 폭탄 던지고 뭐 때리고 뺏고 이제 무슨 전리품처럼 이제 미술품이랑 예술품 유적 다 가져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왜 싸우는가에 대한 무릎이 있었죠. 왜 전쟁을 계속하지? 이게 이제 교육으로 해결을 하자. 우리가 이렇게 뭔가 힘을 과시하고 이거를 재편하는 대신에 사고하는 것을 옳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유엔에서 유네스코라는 기구를 만들고, 유네스코에서 이상적인 그런 아젠다 가치관을 제안을 합니다. 규칙을 제안을 합니다. 이게 에듀케이션, 사이언스, 컬처, 이게 뭐 세 가지 유네스코의 약자죠. UN이고 NSO 오가니제이션이죠. 그래서 그런 약자입니다. 하여튼 교육이랑 과학이랑 문화예술 이렇게 세 가지 축을 목표로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구를 좀 평화를 지키고 있는 그런 어벤져스 같은 느낌으로 이제 유네스코가 등장을 하죠. 그리하여서 이제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끼리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산들을 보호를 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게 다양해야 된다. 그리고 자연유산 보호하자,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뭐 약속하고 회의하고 많이 하는데, 한국에도 유네스코 이게 있죠. 한국위원회가 있고, 그분들도 상당히 이제 바쁘게 이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왜 말을 들어야 되나? 이게 그런 이제 싸움 나면 유엔군이 막 와가지고 제지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책이나 사업이나 국가 운영에 대해서 정당성을 획득을 하려면은
유네스코가 이제 검증한 그런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동의를 받으면 상당히 이제 국제적인 정당성을 얻은 정책으로서 인정을 받는 외교의 수단으로서 한번 이렇게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SDGs처럼 그 전에도 이제 새천년 계획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옳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느냐에 대한 그런 지표로서 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말을 따르면은 정책 표준이랑 리스크도 이제 갈등이 없이 또 그리고 국가 이미지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방법으로서 그 유네스코를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약간 이게 왜 이게 동의를 하는지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이게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규칙을 따르는 거긴 한데 이 다양성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게 존중받고 있느냐는 조금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실무적으로는 흘러가고 있죠. 유네스코가 그 지표를 정하고 국가가 정책을 만들고 그 국가 정책 산하에 문화 기관들이 기획을 하고 이제 그 필드 플레이어들이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플레이어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이제 유네스코가 있고 국가기관이 있고 이제 관람자가 있는데 결국에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는 기획자고 예술인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뭔가 규칙을 만드시든 약속을 하시든 상관이 없이 저희들은 일단은 우리가 규칙을 번역을 하고 대중들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대단한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와 계신다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유네스코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이야기 넘어갈게요. 다 아시니까. 혹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그 개념을 혹시 아시나요? 처음. 글로벌 사우스 그리하여서 글로벌 사우스가 왜 등장하게 됐는가? 왜 등장했냐면은 우리 유네스코가 등장한 이유랑 상당히 밀접합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등장한 이유는 유네스코가 등장한 것도 전쟁을 교육을 통해서 방지를 해야 된다. 교육과 과학과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겠다라는 그런 목표하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어떤 담론이 주요 담론으로 인정받아야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않을까? 평화가 이룩될까라는 물음에서 전쟁이 피해를 받았던 국가의 아티스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식민 지배를 당했던 아프리칸, 남아시아 그런 국가의 아티스트들, 디렉터들이 발언권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어떤 고통을 받게 되었으며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식민 지배를 당했던 국가들 그리고 보통 그게 남반구에 있어요. 북반구 국가들이 그거를 지배를 많이 했어가지고 그리하여 그 글로벌 사우스라는 담론이 지금 이제 뭐 벤스 비엔날레나 그 광주 비엔날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담론이 형성이 되는 우리가 감상하고 향유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세계를 더 평화롭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엔이 선택한 그 제일 중요한 지표가 상업이나 예술적인 풍요가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함이 먼저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글로벌 사우스 담론이 그 식민 지배를 당했던 작가들의 아픔이나 디아스포라 관련한 작업들이 이어졌고 그 작업들이 많은 이제 공감을 또 받고 있죠. 사실 전쟁만큼 전 세계가 그 공감할 수 있는 아젠다가 또 없으니까. 그리하여서 그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 중간자로서 우리는 표현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유엔이 정해놓은 규칙을 어떻게 기획자의 입장에서 그 생산을 해낼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17개나 있는데 이제 SGDS처럼 이제 국제 지표가 있기 전에는 뭐 후기 인상주의나 그 이제 작가들이 표현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그 자극적인 실험적인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이제 흘러나왔다면은 국제 지표가 설정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관계미학처럼 사람들이 이제 향유하고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쪽으로 점점 넘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 시대에 살고 계신데 이런 아이콘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근데 뭐 이게 그 SDGs 아이콘들인데 그 혹시 그 대한민국 문화도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네. 그리하여서 이것도 17개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안에 또 169개의 실행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그 지표가 뭐 기아, 환경, 교육, 뭐 그런 것들이 이제 17개가 있고 그 세부에 169개가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정량적으로 수집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요거는 리포트를 조금 참고를 한 것들인데 여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뭐냐면은 그 SDGs가 2030년에 또 한 번 더 바뀝니다. 그래서 그 2030년부터는 그 유네스코 컬처 2030 인디케이터라는 게 그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7개의 지표를 어떤 식으로 인디케이터를 설정을 할 것이냐를 2030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5년 남았죠. 그 5년 이후부터는 이거를 팔로우 하면 되는데 요거를 그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그 이해를 하고 기획을 시작을 하면은 우리는 그 글로벌 아티스트보다 5년 빠르게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저는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제 표준이 먼저 발표가 되고 그 실행되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먼저 이제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고, 또 국가 정책 같은 것들도 그 2030 유네스코에서 발표하는 2030 인디케이터로 이제 그 진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 이거를 좀 참고를 해서 기획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고요. 그리하여 이거는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SGDS도 뭐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좀 그 모자란 점이 좀 있어가지고 그 인디케이터가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도 말했던 거고, 그리하여서 이제 문화기획에서 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거는 이거 5개인 것 같아요. 도시교육, 경제, 기후, 협력, 이거를 이제 보통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고 17개 중에 이것도 이제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7개거든요. 그 SDG 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7개인데 이게 빈곤부터 글로벌 파트너십까지인데, 이게 나름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냐 이거를 한번 그 매칭을 시켜 본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SDGs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내가 창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서사를 내가 다루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개발 목표 어떤 것들을 내가 그 성분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기획자든 그 시각예술가든 상관이 없이 지금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17개에 안 들어가는 게 없을 거예요, 사실. 워낙 이게 방대하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로컬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달라요. 그 산악 지형이 있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사막에서 하는 고민이 다를 거고, 그리고 이제 전쟁 중인 국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완전 이제 그 도시 국가가 다를 거기 때문에 이게 이 넓은 프리즘 안에서 우리가 기획의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의 모든 도시들은 그 SDGs 목표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 자신의 도시의 문제를 그 설정을 하고 객관화하는 작업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인정받는 그런 정책으로 그 국가들끼리 좀 되게 잘했네 못했네 그런 정량적인 평가도 가능한 거죠. 너희가 이번 4번 7번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잘 해결하고 있네를 이제 평가가 가능한 거죠. 뭐 이제 그 질적 평가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한국도 되게 잘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 지역문화진흥법이 이제 실행이 됐고, 그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30개 도시에서 642만 명의 참여자가 참여가 됐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 문화도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문화도시가 총 예비도시 그리고 본도시 1, 2, 3, 4 하고 이제 마치는 그런 총 5개년 사업인데 매년 13개가 지정되고 나서 4년 동안 매년 최소 30억씩의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개 곱하기 30억 하고 곱하기 5년 하면은 거의 2천억 가까운 그런 돈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좀 커다란 사업이고요. 이 로컬의 문제를 이제 도시의제 그런 이제 국가 글로벌 국제 표준의 그런 기준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로컬의 문제를 어떻게 객관화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이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아주 주요한 방향이죠. 그래서 내가 기획자라면 그리고 창작자라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을 거잖아요. 모두 다 이제 창작자들은 모두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을 건데 그 도시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도시마다 색깔이 있고 도시는 완전 이제 관광지인 곳도 있을 거고 산골짜기인 곳도 있을 거고 섬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건데 그 특색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나에게 맞는 도시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13개 도시가 매년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드 플레이어들을 또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시는 분이 더 많겠지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요 분들도 여기가 이제 구군 단위거든요. 보통 10만에서 30만 미만이겠죠. 그런 구군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시구군이죠. 시구군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나머지 국가들도 저는 다른 나라에서 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다른 국가들도 이런 이제 로컬 단위로 사람들을 케어하고 예술적인 전반적인 복지를 이제 이룩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영국은 공모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은 장소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자세한 거는 아마 더 찾아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말하려고 하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한 10시간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이게 어떤 이름이 있다 정도 이제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워타운 일본도 마찬가지로 재팬 헤리티지 컬처 시티 이스트 아시아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부다비, 두바이도 좋죠. 이게 문화예술은 이제 어느 정도 국가 운영에 문제가 없는 국가들이 이제 좀 선진적으로 이거를 좀 펼치고 있는 것 같고 앞서 보여드린 이게 영국,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두바이까지 아랍에미리트까지 여기는 일단은 문화적으로 이 기획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뮤지엄이나 대형 갤러리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대한민국 문화도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좀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관계미학이나 그런 철학과 미학에 있어서 상당히 최근에 나온 연구나 이론들이
그거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쪽에 이제 자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이야기는 거의 끝이 나가는데 이렇게 예쁘게 좀 만들어봤고요. 그리하여서 오늘 너무 그렇게 길지 않게 말을 잘한 것 같아요. 그리하여가지고 오늘 말하고 싶었던 것들은 유네스코가 왜 만들어졌냐? 유네스코 만들어진 이유는 전쟁을 우리가 사고하고 사유를 하는 것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전쟁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교육하는 기관으로 유네스코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국가들이 이제 평화를 위한 지표로서 SDGs를 만들고 그리고 SDGs 다음에 2030 인디케이터가 있다. 인디케이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후에 기획할 것은 이제 2030 인디케이터를 활용을 하면은 좋다. 거기까지 좀 그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장에서 그리하여 그것들을 국제 기준이 뭔지 좀 충분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내가 창작할 것들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가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거 이제 만들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저 사람들이 저는 공감을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말을 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긴 시간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40분 동안 말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50분부터 1시 50분부터 이제 다음 발표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